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10시 구간 접어들면서 시장에 두드러진 특징은 SK하이닉스가 2% 또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코스피가 장중에 낙폭을 회복하고 있다.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이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있거든요. 저희가 발빠르게 속보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위원 연결해서 금통위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전망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금통위는 어느 때보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현송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취임 이후에 첫 번째 내린 금리 결정이 아니었나 싶은데 8회 연속 금리 동결이었는데 1년 내내 금리 동결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쟁에 따르는 경기 하방 위험이 4월 달까지 조금 일부 걱정이 됐지만 1분기 성장에서도 확인됐다시피 지금 반도체 호조가 끌고 가고 있는 전년 대비 수출이 50% 넘게 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6월 달에 하는이 제시했던 게 대략 2% 정도였는데 올해 성장률을 2.6, 내년 성장률은 한 1.8% 정도 2%를 다시 하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 2.1%로 상향하면서 경기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전성 및 심지어는 우리나라 경기 추세가 조금 더 반도체 사이클로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일단은 지금 혼란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통화 정책을 이제 동결하면서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전체적인 틀은 앞서 얘기드렸다시피 좋아지는 경기 여건과 일부 이제 유가 상승 및 물가에 대한 부담들, 올해 물가도 한 대략 2% 후반대 2.7% 정도로 전망치를 좀 높였거든요. 그런 데 따르는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좀 강하게 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 예측으로는 오늘 이제 금리 인상을 주장한 인상 소수 의견도 나올 것이고 그런데 맞춰서 7월 달에는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시작해서 연내에 7월, 10월 한 두 번 정도의 금리 인상, 기준금리 2.5에서 3%까지는 올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정도의 내용들이 곧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은 그런 데이터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또 환율이 1,500원 선 위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가 상승도 우려가 됩니다. 이란 전쟁은 3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물가 안정, 금융 안정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여겼을 법한데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가 있었는지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멘트도 해주셨는데 향후는 어떻게 봐야 될지 관전 포인트 전해주세요. 예, 물론 우리가 작년부터 해서 미국 이란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해도 환율이 계속 불안하게 좀 움직였고 원달러 환율 1,500원대에서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대한 안정성도 일부 이제 정부 정책으로 조금 막는 듯 보이지만 아직도 계속 변동성이 크고 불안하죠. 그게 그 두 개 포인트의 금융 안정 측면에서 통화 정책이 좀 긴축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니냐 얘기가 있긴 했지만 지금 전쟁이 터진 이유는 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 근데 그거는 전일도 확인됐지만 이제 어느 합의점 찾으면서 유가가 90불 내외 안정되는 모습이니까 그쪽 부담은 덜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는 동안은 채권 시장은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이 올해 2차례 그리고 심지어는 내년도 성장률도 이제 잠재 성장률을 뛰어넘는 2%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혹 2% 중반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도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우리가 22년에 물가 충격이 굉장히 컸을 때 그리고 내수 경기 좀 받쳐줄 때 3.5까지 갔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3.25 한 차례를 또 추가 디폴트로 보고 3.5%까지의 가능성도 열릴 수가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 나오진 않겠지만 금리 인상 기조가 우리나라 당분간 이어질 수 있고 이게 얼마 전에 얘기 나왔지만 한국 경제가 지금 큰 틀에서 바닥을 치고 좋아지는 과정에서 마찰적 비용이라는 표현이 쓰여지기도 했는데요. 그런 단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열려 있겠다. 지금 채권 시장은 대략 3.25%까지는 확실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금리 여건에 녹이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3.5%까지 갈 수 있느냐. 지금 국고 3년 금리가 3.7%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략 기준금리 3.5%에 대한 가능성도 일부 대응해야 된다. 올해 두 번 인상으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담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적정하다 보는 중립금리가 대략 2% 중반, 상단을 3% 정도 보고 있으니까 두 번 인상까지는 부담이 없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될 그 금리 인상부터는 전체적 유동성 여건이나 그리고 그게 이제 반도체가 성장성을 끌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괜찮기도 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성장성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상에는 너무 주식시장이나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정도의 재료는 아닐 것 같다. 그 정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그 여력이 경제 성장을 이끌겠지만 내년 상반기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은 곳곳에서 튀어나올 수 있음을 감안해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점 부각을 시켜주셨습니다. 금리 전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위원과 함께 금통위 금리 결정 이슈 배경과 전망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네요. 반도체는 일단 쉬고 2차 전지주가 잡아주는 상황에서 현대차, 그룹주의 좀 뭐랄까요? 튀어나옴, 그러니까 오르는 흐름들이 시장을 좀 리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에서 현대차 목표 주가를 많이 올렸더라고요. 장중에는 72만 원 선까지 현대차가 올라가기도 했는데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해서 50%나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가 현재가가 한 60만에서 70만 원 선에 위치해 있는데 120만 원까지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이제 파격적으로 올렸다. 이런 느낌이 들죠. 일단 현대차. 주요국들 전반적으로 경쟁사들 보면은 지금 전기차 전략, 후퇴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현대차는 그쪽에서 장기 기반으로 해서 이익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2030년 점유율이 6.5%에서 오히려 7%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폭스바겐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둔화가 되면서 인력을 감축하고 공장을 매각하려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포드와 혼다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전략을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경쟁사가 비켜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이 기반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는 오히려 전기차 플랫폼이 괜찮고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고 하이브리드 그런 매출 전략이 또 잘 맞아떨어지고 있어서 그 틈을 파고들어서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엔비디아 알파마요 도입인데요. 이 알파마요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AI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가 길을 가다가 장애물을 만났다면 그때 스톱만 딱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물이 어떤 것이고 파악을 해서 우회 도로까지 갈 것인가를 생각해서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알파마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AI 플랫폼이고요. 이걸 보면은 자율주행 기능에다가 추론 그 기능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이런 엔비디아 알파마요를 도입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영업이익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거죠. 그것을 3%에서 4.5%로 올려잡았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래 KB증권에서는 현대차를 두고 기존에서는 파운드의 역할을 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잣대 또한 변경을 했습니다. 더 확대시켰습니다. 뭐냐면 자체 자율주행 브랜드 플러스 파운드리까지 함께 병행해서 갈 수 있는 현대차 그룹주가 됐다. 이렇게 파악을 한 거니까 긍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오늘 뭐 현대차는 장중에 6% 뛰었었고 현대모비스는 장중에 10% 넘는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그런 이유는 예전에 쭉 가서 GS2026에서 보여줬던 그 폭발력 그런 부분과 비슷하게 휴머노이드 그리고 피지컬 AI 그런 모멘텀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피지컬 AI의 대표주자다 이렇게 KB증권에서는 언급했습니다. 일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만 보더라도 이게 늘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일단 이 증권사에서는 134조 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지금 현대차 그룹주의 시총이 200조 정도입니다. 그런데 도요타가 441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자율주행과 피지컬 AI 시대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 더 나아가서 선두주자의 역할을 해준다면 도요타를
올라갈 수 있다라는 데에서 포인트를 잡았거든요. KB증권이 이렇게 목표 주가를 많이 120만 원까지 올린 이유 여러분도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시장 쉴 때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장중 10% 상승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현대차와 같이 로봇 밸류체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으로 오늘 장중 10%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90만 원으로 올려 잡았고 올해 영업이익과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1년 사이에 8.6% 성장할 것이다. 내년은 12% 정도 추가적으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금 창출력 든든한 호주머니는 AS 이쪽에서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AS 부품에서 워낙 잘해주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의 하단이 무너지지 않고 이걸 견고하게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현금을 잘 벌어다 주다 보니까 전장, 자율주행, 로봇 이런 부분 앞으로 현대차 그룹이 많이 투자를 하게 될 텐데 그 주머니를 대준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런 역할, 투자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가져다 줄 것이다. 든든한 자금줄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DV 전환인데요. 이거는 하드웨어에서 자동차 업계가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글로벌리 현대차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 만에 하나 한 700만 대에서 800만 대를 팔게 될 경우에 그리고 SDV 전환을 봤을 때 차량 한 대당 10만 원씩만 오른다고 가정을 해봐도 연간 7천억 원에서 8천억 원 정도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도 주목이 되는데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은 액추에이터입니다. 2030년 5만 대 판매를 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2조 정도 매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AS 부품, 자동차 부품주뿐만 아니라 이런 SDV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그리고 액추에이터까지 다양한 품목 변화를 통해서 피지컬 AI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좀 가파르게 올린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큰 줄기 안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현대차 그룹주 얼마나 비상할 수 있을지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시간 10시 12분 지나고 있는데 시황 상황 듣고 나서 머리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이 좀 쉬어가면서 움직여줬는데 코스피가 그래도 다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8,400선까지 넘어섰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끌어줬었죠. 오늘은 장 초반만 하더라도 2차 전지 그리고 피지컬 AI로 장이 힘을 받았는데 반도체는 쉬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9시 20분을 기점으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낙폭을 빠르게 회복하면서 결국에 SK 하이닉스는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업종별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SK 하이닉스가 1.56% 가까이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도 0.98%가량 하락하고 있는데 장 초반 대비해서는 낙폭을 많이 줄인 상태고요.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230만 원 선을 다시 회복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298만 원 선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오늘 낙폭을 회복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하이닉스고요. 정말 강하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이 불을 붙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미국 DTE의 전력 회사인데요.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약 2조 원 넘는 규모로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들려왔습니다. 지금 오라클 AI 데이터 센터의 DTE가 에너지 인프라 수주를 맡고 있는데 여기에 ESS 배터리 수주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맡은 건데요. ESS 관련된 모멘텀이 다시금 살아나면서 LG 엔솔과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과 LNF 같은 양극재 기업들까지 전반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LG 엔솔 11% 넘게 급등하는 흐름 여전히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 SDI도 오름폭 키우면서 8%가량 상승세 이어갑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3%가량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같은 기판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투톱으로 매수세 강하게 몰리면서 전전장 대비해서 조금 쉬어갔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전기 2.5%가량 상승, LG이노텍도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도 오늘 주목해 보시죠. 현대차와 기아가 2% 넘게 상승하면서 피지컬 AI 관련된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좀 붙고 있고요. 반도체 투톱이 장초반 좀 쉬어갔을 때 현대차 그룹주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현대모비스 3% 넘게 오르면서 오늘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전력설비 3사는 오늘 주가가 좀 크게 밀립니다. LS 일렉트릭 5%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이외에도 HD 현대일렉트릭도 3% 넘게 하락, 효성중공업도 1% 넘게 빠지면서 전력 섹터가 전반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5%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CPSP 사업 수주 가능성 높이는 듯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선주에는 일단은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듯한 모습이고요. 은행업종 그리고 금융업종까지 전반이 쉬어가는 분위기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이 장초반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현대차 그룹주가 상승폭을 조금씩 줄이면서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PG 로보티즈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만 로봇 안에서 좀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초반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였는데 여전히 이러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클로버 같은 경우도 17%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관련해서도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 넘게 상승 중인데 앞서 코스피 시장에서 ESS 모멘텀 붙으면서 코스닥 안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는 에코프로 이체는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D 파마텍 어제 임상 이상 성공 소식을 밝혔었죠. 애쉬 간암 치료제가 임상 이상이 성공적인 결과를 밝히면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14% 넘게 오르면서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다만 알테오젠과 삼천당제약 같은 대형주 단에서는 2%가량의 하락이 나오면서 일단은 긍정적인 임상 결과 소식을 밝힌 D&D 파마텍만이 좀 올라주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테스나까지 7% 넘게 밀립니다. 반도체 섹터가 어제 강했던 만큼 오늘은 올라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하이닉스가 다시금 양전에 성공한 만큼 소부장단으로 다시 장후반에 불이 붙을 수 있을지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가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8,238포인트까지 다시 회복했는데요. 어제 8,400선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써냈는데 오늘 이를 다시 넘어설 수 있을지 장후반까지 잘 지켜보시죠. 코스피 200이 0.06%가량 오른 강보합권 지나갑니다. 1299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낙폭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장한 지 1시간가량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낙폭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를 모두 회복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불이 다시 붙으면서 코스피가 양전에 성공하며 마감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가량 밀리면서 1110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타납니다. 2조 원 가까운 순매도가 오늘 펼쳐지면서 외국인의 자금이 좀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기관의 수급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오늘 1조 3천억가량 강한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데요. 개인의 순매수만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수급이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합쳐서 800억가량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개인의 순매수가 양시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 확인해봤습니다. 요즘 시장 보다가 제약바이오의 굉장히 포인트 있는 그런 종목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D&D 파마텍이 어제 상한가 갔잖아요. 근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이게 끌어올리면서 현재 시간대 15% 추가 상승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국내 증권사에서 D&D 파마텍 분석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 이유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D&D 파마텍 리포트를 직접 쓰신 NH투자증권의 한승현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한승현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D&D 파마텍이 30% 그러니까 상한가 갔고 오늘 추가적으로 15%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D&D 파마텍이 이제 기다리던 메시 데이터가 어제 이제 공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학회가 EASL이라는 학회에서 상세 데이터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수준보다 데이터가 좀 잘 나오게 되면서 이제 어제 상한가를 갖고 이제 오늘도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리포트 보니까 데이터 서프라이즈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근데 연구원님, 이 메쉬라는 게 뭔가요? 최근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메쉬 하는데 좀 어려운 개념 같더라고요.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시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지방간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에 이제 뭐 염증이 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간염이 쌓이면서 염증이 발생하고 섬유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지방간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알코올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알코올이 아닌 또 다른 대사질환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메시는 알코올 외의 요인 때문에 지방간염이 생긴다. 요런 걸 메시라고 부르고 기존에 없던 시장인데 새롭게 조금 열리고 있는 적응증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코올 이외에 또 다양한 요인 때문에 지방 간염이 생기는 걸 메쉬라고 하는데 새로운 적응증이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럼 임상 데이터 어떻게 서프라이즈로 나왔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메시 치료제가 애플이 허가받은 약물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임상 후기 단계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에 비교하려면 기존에 있던 치료제들과 새롭게 올라오는 이제 파이프라인들과 데이터를 비교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메시를 보게 되면 어제 나온 데이터는 48초 차 이제 조직 생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의 실제 이제 간을 이렇게 떼서 조직 생검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보는 평가 지표는 메인이 2개가 있고요. 첫 번째가 이제 메시 해소율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보게 되면 이제 위약 조정 기준으로 메시 해소율이 한 57% 정도 개선이 나왔습니다. 이제 통계적 유의성도 만족을 했고 두 번째가 이제 간 섬유화 개선, 그러니까 간이 딱딱해진 게 얼만큼 이제 되돌아가는가인데 요것도 이제 위약 조정 기준으로 34% 개선이 있고 통계적 값도 만족을 했습니다. 경쟁사들이 특히나 두 번째인 섬유화 개선과 관련돼서는 임상 이상에서 그 통계적 값을 만족한 케이스가 되게 드문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가장 저희가 지금 임상 후기 단계에서 대표적인 경쟁 약물이 베링거인게람의 서브르타이드라는 약물인데 위약 조정 기준으로 15%를 개선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30%대를 개선했기 때문에 일단은 물론 이제 환자군의 약간의 세부적인 차이와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메시에서 가장 베스트 인 클래스의 경쟁력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 생검이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세포를 띄어서 연구 데이터를 돌렸는데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튀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향후 모멘텀 그리고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전략 들어볼게요. 네, 네. 우선은 이게 D&D 파마텍은 크게 보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좋아했던 포인트가 2개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작년까지는 경부용 비만, 그러니까 먹는 비만약이었고 저희가 라이센스 아웃했던 메세라가 이제 파이자한테 인수되게 되면서 파이자가 D&D의 경부용 비만 치료제를 이제 개발해준다라는 이제 이런 게 작년까지 가장 큰 투자 포인트였고 올해도 유효합니다. 이제 파이자가 우리 거 이제 얼만큼 좀 상세적으로 개발해 주느냐, 추가 파이프라인을 개발해 주느냐가 기존에 있던 그 투자 포인트 업데이트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시장에서 기다리는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이제 메시 데이터였는데 요번에 이제 데이터가 잘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 메시 파이프라인도 라이센스 아웃을 기대할 수 있다이고 빅파마 향으로 기술 수출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두 번째 요 투자 포인트를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아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기술 규모가 얼마큼 될 건가? 그러니까 그 금액과 관련된 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을 것 같고요. 저희가 명확히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있던 경쟁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다른 타겟이긴 하지만 보스턴 테라피틱이나 89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각각 GSK랑 로슈랑 딜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보스턴 테라피틱 같은 케이스에서는 이게 딜 사이즈가 약 20억 달러니까 하나로 약 3조 원 정도의 딜이 일어났고 요것도 이제 임상 이상 결과를 보고 가져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명확히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D&D 파마텍의 이제 핵심 모멘텀은 특히나 올해는 두 번째 투자 포인트 그리고 이제 빅파마 향으로 얼만큼의 딜로 나올 수 있는가가
가장 또 넥스트로 좀 더 업사이드를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구용 비만 치료제 그 모멘텀은 지속이 되고 또 이번에 말씀해 주신 메쉬 관련한 파이프라인까지 붙다 보니까 앞으로 기술 수출의 청신호가 켜졌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D&D 파마테 오늘 정말 궁금했거든요.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승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이었고요. 연구원님 제약바이오 쪽 섹터 담당하시니까 궁금한 부분 있을 때 저희 마켓나우 2부 머니코드에서 픽해서 여러분께 발빠르게 앞으로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D&D 파마텍에 이어서 한 종목 더 알려드릴게요. 녹십자입니다. 그런데 다올 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목표 주가를 22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슈가 있었습니다. 관계사인, 그러니까 녹십자의 관계사인 거죠. 큐레보를 전량 한 20.3% 정도 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일라일릴리에 매각을 했다. 이런 이슈인데요. 큐레보 같은 경우에는 대상포진 이 백신 이게 주력 파이프라인입니다. 2017년도에 이걸 설립을 해서 외부 투자 유치를 받아서 관계사로 이제 변경을 했거든요. 근데 그 관계사의 지분을 이제 전략 일라일릴리에 매각을 했다라는 이슈입니다. 근데 여기가 사실 이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분 매각의 의미에 더해서 사실상 나중에 로열티도 받을 수 있고 CMO 뭔가 이제 만들어서 주는 그런 부분에서도 매출을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데에서 든든한 모멘텀이다. 이렇게 다올 투자증권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은 이게 단독 딜로서만 봤을 때 최대 2조 2천억 원 규모가 될 것 같고요. 합산해서 녹십자는 4,599억 원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업프론트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하반기에 이제 계약을 일단 하게 되면 무조건 들어오는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한 3천억 원 정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녹십자 이제 큐레보 매각이 끝이 아닌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리포트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사실 여기가 이제 대상포진 백신이 주력 파이프라인이라고 큐레보가 말씀드렸는데 그 대상포진 관련해서는 유력한 강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싱글릭스입니다. 여기 맨 밑에 있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치료를 받게 된다면 이 물질을 사용하면 일단 뭐 통증 나고 발열 생기고 피로감 같은 것이 나서 1차 접종한 이후에 2차 접종을 환자들이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릴리가 워낙 이제 영업력이 우수하다 보니까 앞으로 유통망을 기반으로 시장 침투를 한다면 녹십자가 받는 이익이 더 커지겠다. 이런 연결고리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큐레보 매각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의미였고 2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제약바이오 두 종목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떨어질 때 관심 있게 봐야 할 섹터 여전히 AI 관련해서는 미국 전력 인프라 되겠습니다. 이쪽을 노려라 대신증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원전 섹터, 전력기기 섹터 이렇게 나눠서 주도주를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뭐니 해도 원전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될 거고 목표주가 15만 6천 원입니다. 하반기에 미국 쪽에서는 미국 원전에 대해서 조금 더 개발 계획을 구체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주정부에서 IRP라고 해서 통합자원계획 이런 부분에 이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 우리나라에게는 또 수혜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대미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SMR, 대형 원전 지분 투자나 뭐 설계, 시공 이런 부분, 기자재 공급 이런 부분까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두산 에너빌리티와 뉴스케일은 굉장히 끈끈한 관계이죠. 그래서 뉴스케일 SMR 프로젝트부터 해서 조금 더 잘 가면 폴란드 AP1000 같은 1000 같은 이런 대형 원전까지 좀 노려볼 수 있다는 가능성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하고 후반부 가면은 한전기술이나 한국전력같이 이런 부분에서도 순환매가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LS 63만 원, 효성중공업 480만 원 제시를 했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올해 하반기에 주가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언급을
언급이 됐습니다. 워낙 미국 전력기기 수주, 양적 질적인 성장 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예전부터 초고압 변압기, 초고압 차단기, AI 데이터 센터 배전기기, 그리고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용 직류 전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해적 케이블 이런 쪽으로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변화된 포트폴리오 그리고 진화, 혁신 속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로 LS와 효성중공업 하반기 주가 재평가 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주도주 잘 챙겨서 조정 시 매수 전략 이런 부분 꼼꼼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SK텔레콤, 하나증권에서 이제 통신주 이런 섹터 봐주시는 연구원님의 리포트였는데요. 뭐 LG 플러스 그리고 KT, SK텔레콤 이렇게 있는데 SK텔레콤은 여전한 1등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 14만 원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KT가 SK텔레콤의 시총을 넘어서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금 SKT의 시총이 KT의 1.6배입니다. 그리고 이 차별화된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 SKT 텔레콤이 조금 더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사 대비해서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고요. 여기 SKT와 그리고 KT의 배당 수익률은 1%포인트 정도 나타나고 SKT가 1%포인트 조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포인트 낮은 것은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다라고 했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효과가 가장 큰 건 SK텔레콤이다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DPS, 주당 배당 이런 부분도 함께 섞여 있으니까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 섹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전통신, 5G 까는 거 그런 부분 기대감이 있으면서 SK텔레콤 수급 위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고 했고 2분기 실적 긍정적인데 어느 그 통신주보다 피지컬 AI나 양자컴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톡톡한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1등은 요 세 곳 중에 SK텔레콤이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좀 눈여겨보시면서 순위 그리고 전략, 옥석 가리기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증권의 리포트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SK 하이닉스의 또다시 상승, 반전으로 코스피도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그 주도주 그런 부분에 따라서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느낌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빨간불로 끝나긴 했지만 어우 빨간불을 켜는 수준으로 이게 미국과 이란 전쟁이 불확실성이 여전히 이어지면서 미국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통위를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 한국은행 총재가 바뀌고 나서 첫 번째 금통위에서 동결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동결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금리를 올릴 수도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의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원화가 워낙 약세이다 보니까 원화에 대한 가치를 방어할 필요도 있고 또 국내 수입 물가가 워낙 또 비싸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금통위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그 나름대로 금리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서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하긴 할 거라고 이 한국은행의 이 통화 정책의 방향이 금리 인상 쪽으로 갔다는 걸 반영이신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장이 반영하고 있죠. 우리 시장 전반에 걸쳐서 지금 대형주를 제외하고 중소형주는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금리 인상을 먼저 주가에 반영하는 것이죠. 이게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만 우리 중소형주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이 중소형주의 낙폭이 큰 상황인데 이게 언제까지 빠지느냐 이거는 솔직히 예상하기 어렵죠. 최소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한번 할 때까지는 이러한 불안 심리가 시장을 계속 끌고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시장은 대형주들밖에 없죠. 대형주들은 이미 지수단으로 따졌을 때 9,000피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이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시장에서 2차전 지주가 오늘 반짝하고 있습니다. 2차전 지주들은 LG 엔솔이 오늘 미국에서 대규모 한 2조 원 정도가 넘는 대형 수주를 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많이 가격 조정을 받은 데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2차전 지주는 워낙 이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중소형주들과 다른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피 200 종목 안에 보면 상위 한 15개 종목 외에는 대부분 다 금리 인상의 영향권에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예 매매를 하시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위 15종목만 놓고 보시든지 아니면 긴 안목으로 1분기 실적이 좋은 중소형주 중에 확실히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만큼 경영을 잘하고 있는 회사들, 확실한 자기 시장을 갖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보시는 게 저가 매수로 항상 분할해서 사시면 분할한 만큼 매수 단가를 낮추고 매수 수량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이 한국은행이 만든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한 이 시장 장세, 또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서 이번에 스페이스X가 IPO를 하고 곧 이어서 오픈AI도 IPO를 합니다. 이런 대형주들, 이런 종목들이 IPO하는데 약 4조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는데요. 그 돈을 우리 시장에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완전히 외국인 투자가들의 ATM 머신이 돼버린 꼴이죠.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 돈이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고 또 개인들이 은행에서 증권으로 오면서 이 대형주에 대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은 일단은 사고 보자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유동성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를 사든지 아니면 현금을 보유하고 어디까지 이 중소형주에 하락하는지를 지켜보든지 이 가부 간에 이런 매매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면서도 다음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조정될 때 수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 항상 좀 인상적인데요. 그런 부분으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관심주 어떻게 좀 가볼까요? 네, 예전부터 계속 강조해왔지만 실적을 놓고 종목들을 봐야 할 시기입니다. 실적이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종목을 담아야 걱정이 없는 장세죠. 그런 점에서 대형주 중에서 현대차 그룹주들은 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현대차에 대해서 지금 목표가를 거의 50% 이 정도 갑자기 올려버리는 타겟 프라이스 올려버리는 이런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 쪽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현대차 그룹주 전반에 걸쳐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에서 현대위아는 이 안에 자동차 부품과 로봇 이 두 개가 가장 큰 사업으로 남아있고 방산 쪽은 이미 매각을 하기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매각을 하지 않아서 그 불확실성이 현대위아의 주가 발목을 잡고 있죠. 이걸 방산 쪽을 팔아야만 3천억이라는 현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위아는 확실하게 현대차 그룹 내에서 로봇 사업을 직접 핵심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것이죠.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 회사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최대도 있지만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한 대도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현대위아를 로봇 쪽에서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국내에서 키우는 핵심적인 기업이 될 겁니다. 물론 주가도 10만 원 미만으로 현대차 그룹주 중에 제일 쌉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위아를 긴 안목으로 지금 사모시면 나중에 큰 수익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역시나 오늘 포인트는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대위아 관심 있게 봐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 관심주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코너는 코스피 만시대 우리가 과연 갈 수 있을까요? 그 가는 과정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대만 TSMC가 올해 직원 성과급을 평균 30% 이상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웨이저자 CEO는 사내 미팅에서 올해 직원 이익 배분 보너스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직접 밝혔다. 최근 불거진 직원들의 성과급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전격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보너스 합의도 TSMC를 강하게 압박했다. TSMC 직원들의 성과급 요구의 배경엔 압도적인 실적이 뒷받침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5,725억 대만 달러로 2년 전보다 무려 2배 이상 폭증했다. 장기 안정성을 중시한 가격 정책 덕분에 매출 총이익률은 무려 66%까지 상승했다. AI 호황은 대만 경제 지도까지 바꾸고 있다. 대만 전역에서 새로운 백만장자가 속출하며 경제 성장률은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급격한 부의 집중과 소득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네, 8,000배 시대에 오늘 조정받고 있는 시장인데 조금 더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한 투자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제 옆에는 오늘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한 달에 한 번씩 와주시는데 오늘입니다. 자, 일단 금통위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8회 연속 동결이었고 신현송 신임 총재가 처음 취임 이후에 내린 또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예. 이번에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왜 그랬냐를 봤을 때 현재 상황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시대고 그것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공급 측 측면에서의 그런 물가 상승 압력 증대는 사실 중앙은행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와 투자 활성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는 좋게 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K 경제잖아요. 네. 좋은 사람들은 좋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좋지 않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또한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소비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또 고려도 했을 수밖에 없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동결을 또 8차례 했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는 인상 시그널은 보내줘야 될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두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올해 인상할 수 있다 정도의 이제 어떻게 보면 말로 가이던스는 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에 왜 그런가? 사실 물가 상승 압력, 물론 공급 측 측면이긴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 물가로 상승 압력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한 환율과 또한 부동산 시장 급등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인상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는 이미 한 차례는 완벽하게 프라이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차례 인상 전망하고 있고요. 두 차례일지 한 차례일지 고민하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 한국은행도 이렇게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인상 전망 이런 것들은 또 가이던스를 해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게 성장률 전망치를 2%였는데 2.6%로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폭은 굉장히 대폭 상향인 거죠. 사실 네. 이번 사이클 전에 반도체 네. 사이클 전에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 올지 몰랐던 것처럼 네. 이것도 한국은행이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에 예. 수출이 좋고 투자가 좋은 상황인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 반도체 사이클은 사실 한국은행이든 투자자든 누구든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었고 작년 9월부터 조금씩 이제 프라이싱 되기 시작했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사실 한국은행 또한 나머지 경제 연구소들이 이렇게 한국 경제, 올해 경제 성장률, 내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빠르게 올리는 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이제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AI 관련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이끄는 굉장히 뒷받침되는 그런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요. 사실 이번 1분기 실적 네. 발표에서 특히 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에서 이제 네. AI 수요가 확인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리가 그림도 그려보고 번역도 해보고 이런 거에 많이 썼었죠. 하지만 이것이 큰 효용 확대 이런 것들은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에이전틱 AI라는 완벽한 수요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에이전틱 AI가 정말 내 삶의 효용을 높여주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B2C뿐만 아니라 B2B 기업들 중심으로 에이전틱 AI의 사용량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AI가 강력한 건 알았는데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작년에 우리 11월 달 기억하시겠지만 AI 버블론 같은 이슈도 나왔었잖아요. 하지만 1분기 되면서 완벽하게 AI 버블론이 사라지고 오히려 AI가 너무 파괴적이다, 너무 빠르게 증가한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의 쇼티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1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AI 수요 확인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 결과로서 이제 GPU들의 렌탈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임대 가격 우리가 급하게 어떤 모델을 돌리고 이렇게 하려면 그 GPU를 빌려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 임대 가격까지도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반영한다면 AI에 대한 수요는 정말 1분기 실적 발표를 이후 확인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의 걱정은 오히려 이렇게 AI 수요가 완벽하게 커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AI 투자가 계속 되어야 되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다. 메모리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이 비싸다 정도의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거지 AI 수요는 진짜 백이다. 이렇게는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오시는 분들 최근 들어서 이 질문을 공통적으로 드리는 것 같은데 워낙 이제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분위기를 커버하시기 때문에 여쭤보면 삼성닉스 레버리지 ETF가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삼성닉스 ETF, 레버리지 ETF가 나오는 것은 당연히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두 종목에 대해서.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ETF에 투자는 하고 있지만 삼성닉스 종목은 못 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ETF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도체 ETF 같은 경우는 규정상 한 종목이 이제 25%를 넘을 수 없고 최소한 10개의 종목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투자하고 싶지만 그렇게 ETF로는 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비중 제한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고 싶은 만큼 다 사지는 못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이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좀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홍콩이나 미국에서 이제 레버리지 ETF를 많이 투자했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편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해외 투자기 때문에 환 변동성도 있고 또한 외국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하신 분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분들마저도 이번에 이제 한국 상장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옴으로 인해서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수급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말해서 하지만 이런 레버리지 ETF는 사실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를 때 더 시장을 끌어올리고 내려올 때는 더 빠르게 떨어뜨리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첫 번째로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결국에는 우리가 비중 때문에 다른 종목도 좀 담아야 되는 ETF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담다 보니까 더욱 더 대형주 중심, 두 종목 중심으로만 투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업종들의 소외감은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ETF의 출시 이것은 첫 번째로는 시장의 변동성, 현재도 많이 크잖아요. 코스피 변동성. 그런데 코스피의 변동성 더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대형주, 특히 두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더 크게 진행될 수 있다. 이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용건님이 말씀해 주신 K자 그것도 여기에 좀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약간 맞습니다. 중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쨌든 코스피가 8,000 넘는 걸 이번 주에 보다 보니까 또 증권사에서 만 이렇게 또 외치더라고요. 그게 현실 타당한 그런 수치인지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예. 저는 너무 빨리 오는 게 아닐까라는 네. 걱정도 할 만큼 예. 정말로 시장이 빠르게 오르고 있고 사실 이제는 반도체 업종이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반도체 반, 비반도체 반 이걸 따로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 비반도체 업종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실 비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이번 슈퍼 사이클, 이번 사이클에서 사실 이익 증가가 크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시장에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PER, 밸류에이션이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반도체 업종은 이젠 이런 ROE나 이익에 비하면 밸류에이션이 비싼 수준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반도체 업종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종은 아직 밸류에이션이 거의 역사적 저점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역사적 저점은 언제 발생했냐?
우리가 슈퍼 사이클이 이제 마무리 국면 될 거다 정도일 때 이런 밸류에이션을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2027년까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이런 기간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너무 낮다라고 보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현재 2021년 정도의 밸류에이션인 6.25배만 받더라도 저는 9,750포인트까지 코스피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만큼의 밸류에이션을 받는다면 저희는 12,000까지도 갈 수 있다 정도로 전망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황된 많이 아니네요. 5천은 너무 오랫동안 5천 갈까 안 갈까 그런 얘기하다가 결국 만까지는 얼마 세월이 안 지났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할까 싶었는데 데이터를 넣어보면 뭐 9천 또 12,000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현실적인 그런 데이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변동성이 클 가능성은 있는데 그럴 때 조정 시 매수 비중을 좀 확 늘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권유를 하세요? 사실 이번 장의 특이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보통 우리가 미국 장을 많이 보면 미국 장 같은 경우에는 강세장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변동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빅스가 떨어진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장 때 변동성이 적은 모습들이 있는데 이번 한국장 같은 경우는 아주 변동성이 강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 봤을 때 사실 반도체 업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만 증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증시 같은 경우도 TSMC가 5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만 증시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두 종목, 미국 대만 같은 경우 한 종목이 거의 대부분 시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의 효과가 시장 전체에 너무 빠르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9,750, 12,000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이것이 스무스하게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5%, 2, 3% 떨어질 수도 있고 조정장 10% 정도가 오는 조정장 정도는 빈번히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장에서 매수 전략은 상당히 유효하다. 반도체 업종이 내년 초까지는 분명히 갈 수 있을 만한 요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세장이 계속 될 거지만 그 과정에서 변동성이 없을 것 같지는 않다. 5%에서 많으면 10%, 정말 큰 이벤트 발생하면 마이너스 20%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조정장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펀더멘탈적인 요소를 해치지 않는다면 저는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 변동성이 큰 장에서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만 피 여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피 만시대 열려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비부 반도체 아니니까 이제 반도체 주도주의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좀 픽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예. 사실 좀 어려운 장이긴 한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코스닥 가지고 계신 분도 많고 다른 업종 가지고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런 강세장에 특히 저는 후반부로 점점 진입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강세장의 후반부 마지막 1년이 남은 상황에서는 주도주로 압축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봤을 때 우리가 나스닥, 과거 나스닥의 강세장들을 분석해 보면 보통 5년 정도의 강세장들이 유지돼요. 네. 강세장이 보통 5년 정도 유지되는데 지금 나스닥 강세장 3.5년째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AI 강세장이 한 1.5년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1.5년의 마지막 1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오르던 주도주들이 계속 오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한국에서는 뭐냐? 결국에는 반도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비반도체 업종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말씀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비반도체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AI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이외에 전력기기나 그런 밸류체인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IT 하드웨어 이런 업종들은 같이 올라가는 성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갔다가 반도체가 쉬면 비반도체 업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AI 인프라 안에 있는 주도주지만 좀 소외됐던 애들이 다시 또 오르는 게 번갈아 가면서 오를 거기 때문에 저는 AI 인프라 안에서 로테이션이 일어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종을 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50% 이상을 투자하시면서 다른 AI 인프라에 들어간 애들 위주로 덜 올랐던 애들을 찾아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지 아예 완전히 다른 애들, 경기 민감주나 이런 것들은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AI 중심
주도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적으로 구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형주 중심 강세장은 유지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코스닥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코스피를 아직도 좀 더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답이 나왔네요. AI 주도주 여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유익했고요. 다음번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과 S&P 500이 강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밀리면서 기술주 쪽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요. 이 영향을 받아서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 흔들렸습니다만 다시 좀 올려냈습니다.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좀 변동성 장세를 가져가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코스피가 좀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8,100선 부근에서 출발을 했다가 10시를 기점으로 8,200선을 회복을 했었는데요.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8,181포인트 지나가면서 8,200선은 내려놨습니다. 0.57%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장중에 삼성전자가 낙폭을 줄였고 SK하이닉스도 2%가량 반등에 성공하면서 코스피가 회복했지만 다시금 이 반도체 투톱이 조금 흔들리면서 코스피도 함께 하락 중입니다. 코스피 200은 0.46%가량 하락한 1,292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은 현대차 그룹주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업종으로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3% 넘게 하락하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1,099포인트 지나가면서 1,100선마저 내려놨습니다.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타납니다.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매도폭을 확대하면서 2조 원 넘게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는 뒷받침되고 있지만 기관의 순매수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4천억가량 사들이는 가운데 개인의 순매수 1조 원 넘게 들어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개인의 주도 장세가 펼쳐집니다. 개인이 약 1,0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합쳐서 약 900억가량을 팔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전장 대비해서 10원가량 올랐습니다. 다시 1,500원선 위로 올라왔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1,507원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알아보시죠.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미시간주 최대 종합 에너지 기업인 DTE 에너지와 2조 원대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확대와 재생에너지 연계 수요가 맞물리면서 북미 ESS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대형 유틸리티 고객사를 확보한 건데요. DTE 에너지는 미시간주에 있는 대형 전력 기업인데 연 매출만 약 21조 원에 달합니다. DTE 에너지는 이번 계약을 통해 미시간주 살린 타운십에 조성되는 오라클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비롯해 모두 8개의 핵심 전력망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공급하는 ESS는 데이터 센터 전력 부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쓰일 예정인데요. 이번 공급 물량은 작년 세웠던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올해까지 ESS 생산 능력을 60기가와트시로 늘릴 예정인데요. 오늘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반도체 투톱이 쉬어가는 가운데 2차 전지 관련 섹터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LG 엔솔 15% 넘게 급등하면서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요. 44만 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 SDI도 함께 급등 8% 넘게 오르면서 68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1.76% 가까이 오르면서 21만 7,2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NC의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NCAI가 현대 로템과 손을 잡고 국방 분야 피지컬 AI 개발에 나섰습니다. NCAI는 현대 로템과 구성했던 컨소시엄이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피지컬 AI 기반 통합 시뮬레이터 및 모듈형 로봇 시스템 국책 연구 개발 과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NCAI는 이번 국책과제에서 로봇의 두뇌이자 차세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인 월드 모델 개발을 주도합니다. 이 월드 모델은 로봇이 현실 세계의 물리적 법칙을 시뮬레이션하고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기술인데요. 이를 통해 군이 전장에서 즉시 운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유무인 복합 방산 표준을 정립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지컬 AI를 통한 국방 협력을 밝히면서 NC의 주가가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4.32%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28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피지컬 AI 주목받는 가운데 현대차 주가도 오랜만에 오르고 있습니다. 2% 넘게 오르면서 오늘 장중에 70만 원 선 회복해주기도 했고요. 현재 69만 6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도 2% 넘게 상승하면서 현대차 그룹주가 일제히 상승 중입니다. 70만 4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3대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가에선 이번 시장의 랠리가 포모와는 다른 건전한 시장 상승이라고 분석이 나왔는데요.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투자자들이 상승장을 놓치는 것을 두려워해 PER을 끌어올리는 현상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야데니 리서치는 이번 랠리는 이 포모가 아닌 패모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예상 실적 증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PER은 하락하고 있다면서 포모와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패뷸러스 어닝 모멘텀, 즉 패모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최근 반도체주의 급등세를 두고 이는 투기보다는 실적 개선이 기반이라고 강조했는데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1%가량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0만 3,7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주가가 다시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1.38%가량 상승하면서 227만 4천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다시 좀 힘이 붙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나타났던 장 초반 반도체 투톱 다시 좀 힘을 붙으면서 낙폭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 후반까지 어떤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지 잘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만 월가에서는 여전히 AI 모멘텀 식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분석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AI의 능력이 바뀌고 있습니다. 리자수가 한국을 찾아오고 젠슨 황이 요즘 눈빛이 흔들리고 인공지능의 게임이 지능이 아니라 토큰으로 넘어갔다는 토큰 생산량은 결국 메모리고 때려 넣는 그 메모리의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광을 팔 때 금으로 돈 버는 게 아니라 청바지로 돈 벌었듯이 AI 시대의 돈은 메모리가 벌 것이다. 지능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지능이란 기억 용량이더라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AI가 많은 일을 똑똑하게 할 수 있는 게 알고 보니까 메모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피지컬 AI로 가면 더 그렇더라라는 생각이죠. 사전 학습 때는 GPU가 메인이었는데 추론으로 가면서 메모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갑자기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고 젠슨 황이나 리자수가 한국을 찾아오고 테슬라의 CEO가 테라팹을 짓겠다. 뭐 이런 얘기가 바로 이 두 가지인데 그 시점이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지금의 추론은 뭐냐면 사전 학습이 아니라 저기 X라는 현존하는 데이터를 최대한 때려 넣어서
결과를 얻자 이겁니다. 이때 필요한 건 때려 넣는 그 메모리의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분이 아니라 메모리 시대가 왔다. 그래서 지금이 추론 시대에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위 1% 초고수 회픽 시간입니다. 오늘 고수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피지컬 AI 섹터들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다만 종목별로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현대그룹주 쪽으로만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한편 LG전자는 오늘 주가의 조정을 좀 받으면서 저가 매수세 붙고 있고요. TMC 3거래일 연속으로 낙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신고가를 경신했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서 고수들은 매수 장바구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뜨거운 2차 전지 삼성 SDI도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피지컬 AI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피지컬 AI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 강세가 정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매수한다면 이 중에서도 어떤 종목 매수해보면 좋을지 전략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현대자동차와 LG전자로 대표되는 피지컬 AI의 두 종목이 현대자동차는 급등하고 LG전자는 지금 급락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현대자동차가 상승하는 것만큼 하락을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2% 정도 상승하고요. LG전자가 4% 정도 하락을 하니까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자, 현대차 그룹은 오늘 강합니다. 현대차가 말씀드린 대로 2%,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도 1.74%, 그리고 지금 현대모비스는 2.03, 1.89 정도. 지금 사실 그 장 초반에 비해서 다들 상승폭이 굉장히 줄어있는 모습이죠. 특히 현대모비스는 지금 고가가 10.17%나 상승했었는데 1%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고점에 오늘이라도 사신 분은 마이너스 9%라는 손실을 지금 안고 있는 상당히 지금 기분이 좋지 않은 지금 상황인데 지금 이 그 현대차는 지금 상승이고 LG전자는 마이너스라고 좀 갈리는 현상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그룹도 장중 고점에 비해 상당폭 밀린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과열권에서 신규 매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이렇게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을 감안을 하고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현대모비스나 이런 것들 지금 30만 원대 샀으면 엄청난 이득을 보시면서 지금 여유 있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RSI 과열권에 와서 지금 산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현대모비스 2026년도 이번 연도에 연초에 과열권에 접어들었고 지금 다시 과열권에 접어들었잖아요. 지금 그 전에 과열권에 접어들었던 적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1년입니다. 무려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과열권에 접어들고 15년 만에 다시 과열권에 접어들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15년 만에 가장 뜨거운 순간에 여러분들은 신규 매수를 감행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리스크 테이킹을 하시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한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연초에 과열권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왔을 때 40만 원에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70만 원대에 신규 매수를 한다는 거는 30만 원만큼 돈을 더 주고 사는 것만큼 더 위험성을 더 안고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도 과열권에 접어들었고요. 2021년도 이후에 최초의 과열권입니다. 2021년도에 과열권에서 매수하셨으면 이런 식의 잘못되면 어떻게 됐겠죠? 15만 원에서 5만 원으로 3분의 1 토막 나는 6년간의 그 흐름을 견디고 견뎌야 이제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현대차, LG전자가 둘이 피지컬 AI 관련주가 갈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둘 다 엄청나게 오랜 기간 만에 과열권에 접어들은 이 뜨거운 순간임을 기억을 하시고 신규 매수를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열권이라서 좀 저점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들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매도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1순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하락 전환됐는데 잠시 후에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이 밖의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가 눈에 띄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기업과 ESS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최근에 철강보다는 2차 전지 쪽으로 좀 투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상승하면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 에이프릴 바이오와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함께 매도 종목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삼성전자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반도체 투톱의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파업 리스크도 해소가 됐는데 주가가 왜 답답한 흐름을 보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와서 지금 2차 전지가 가는 것도 뭐 2차 전지가 ESS 계약을 크게 터뜨렸다. ESS 계약을 터뜨린 게 오르는 원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2차 전지는 조정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급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고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지금 둘 다 엇갈리고 있지만 둘 다 마찬가지로 과열권이에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신규 매수자들이 달려들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신규 매수자들은 사실 호흡을 가다듬으셔야 돼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 뭐 $1,000 넘는 거 계속 나온다고 여기서 달려들어 살 것인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1,000를 앞두고 있는데 너무나 높은 가열권이에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6년도 중간 한 4월 달쯤에 기회가 한번 있었을 뿐 그때를 놓쳤다면 지금은 기다려야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외국인이 팔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외국인들은 9월 달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주구장창 팔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이 삼성전자를 팔고 달러를 받아서 나가니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죠. 자, 어쨌든 개인 투자들과 기관 투자들의 매수를 지금 여기까지 올렸는데 물론 외국인이 나중에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외국인이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지금 눌림목을 지금 겨냥해서 들어올 겁니다. SK하이닉스고 삼성전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를 또 감행을 하실 겁니까? 아까 전에 현대차, LG전자도 보여드렸죠. 삼성전자만 보면 2021년도 이후에 최고의 가열권이죠. 여러분들 2021년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2021년도 가열권 여기 샀으면 5만 원을 깨는 무서운 절벽 아래를 추적하는 경험을 하고 난 뒤에야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죠. 여기서 무슨 50만 원, 60만 전자 보고서가 나오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최고의 가열권에서 살 게 아니라 눌림목에서 사야 된다. 지금 신규 매수자들은 제 생각엔 25만 원 이하로 내려오는 것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버블맥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변동성 있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가량 밀렸고 대형 반도체 기술주 위주로 좀 하락했는데요. 어제 우리 작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투톱들 위주로 강한 쏠림 현상이 있었다면 현재는 버블 섹터들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살펴보면 금융도 3.9% 빠지고 있고요. 기계장비 3.8%, 또 IT 서비스도 1.1% 빠지고 있고
안에서의 전기전자만 0.3%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제약바이오 업종도 현재는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9일부터 아스코 미국 최대 규모의 임상 종양학회 일정을 앞두고 현재 하락 중에 있는데 그 안에서도 D&D 파마텍은 간염 관련해서 좀 성공적인 임상 결과가 전해지면서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현재도 11에서 13%가량 상승세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하는 섹터로는 MLCC와 2차 전지 또 리튬 볼 수 있겠는데요. 전기차 수요 회복 기대감 받아가고 있고 배터리 공급망 긴장으로 리튬 역사적 가격 상승세를 현재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하는 섹터로 MLCC 만나보겠습니다. MLCC 관련해서 좀 호재가 먼저 첫 번째 상승하는 섹터로 2차 전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큰 호재가 전해졌죠.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 DTE와 2조 원대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2조 원대 규모고요. 무려 16억 달러의 공급 기간이 약 2년입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만에 좀 2차 전지 관련 주들 동반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유한타증권에서는 2차 전지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향 ESS 수주 올해부터 좀 본격화가 될 거고 2028년부터 좀 크게 오르면서 강하게 이어질 거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2차 전지 종목들 언제 오르나 했는데 바로 오늘 좀 이렇게 반등의 기회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형주가 금약의 상장 폐지 충격으로 좀 많이 투심이 약화가 됐는데 이렇게 오를 때 지금 얼른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또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 매도 타이밍을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 이제 이 큰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아시겠죠? 반도체 지금 그리고 기판주 엄청 뜨겁잖아요. 근데 2차 전지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노텍 못지않게 뜨거웠잖아요. 한 시대를 풍미했죠. 근데 여러분들 그때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예를 들어 금양 같은 경우는 아예 돈을 다 날리셨습니다. 증시에서 퇴출됐어요. 지금 이게 한때 19만 4천 원을 갔던 종목이 지금 10,000원도 안 합니다. 그 상태에서 증시에서 퇴출돼서 내 모든 자산은 그냥 물거품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LNF 같은 이런 양극재 업체들, 그 다음에 오늘 3사 LG에너지 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지금 3개가 다 오르고 있잖아요. 물론 SK이노베이션은 정유의 그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정유주로 사실 분류를 해야죠. 요 안에 SK온이 있지만 분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버퍼를 못 받고 마이너스인 것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삼성 SDI가 더욱더 상승폭이 크죠.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15% 가까이 급등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아까 금양은 아예 상폐가 결정될 정도로 2차 전지가 정말 캐즘에 빠져가지고 정말 거의 굿거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2022년도 11월 달에 62만 원짜리가 지금 40만 원대에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무슨 차이죠? 아까 전에 우리 쭉 봤어요. 앞에서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 이노텍, LG전자 다 봤죠? 전부 다 거의 역사적인 과열권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떤가요, 지금? 이 RSI 과열권 기준으로 54 딱 중간밖에 되지가 않고 밑에 조정을 한참 받았잖아요. 그리고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상당히 안정적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전기차 캐즘에 빠져나와서 ESS 배터리, 로봇 배터리로 완전 변화하고 있다. 그런 배경도 있지만 기술적인 이런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이 충분히 조정을 받고 밑바닥에서 과열권도 아닌 상태의 기업을 사는 게 훨씬 더 신규 매수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도 벌어지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꼭 명심하시고 가시고요. 다음 버블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버블로 정말 MLCC 관련해서 이번에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반도체 투톱들이 크게 올랐는데 이 다음 주자는 반도체, 그 이후가 바로 부품주다라는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서버용 물량 생산이 늘어나면서 범용 반도체 쪽으로 생산 여력이 줄어들어서 일부 고객사에서는
매출이 없을 것을 좀 걱정해서 더블 부킹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공급 부족 우려를 좀 받아가면서 범용 MLCC 가격 상승세가 현재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사실 이 최근의 흐름을 보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LG이노텍과 삼성전기가 나란히 좀 1조 달러의 이름을 올릴 거다라는 분석이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삼성전기와 LG노텍도 지금 신규 매수자들에게는 비상신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기 목표 주가 220만 원짜리 나오면서 사람들을 지금 마음을 흥분시키게 하거든요. 이 우리나라는 빨간색으로 특히 표시가 되잖아요. 올라가는 것이. 사람들이 왜 흥분을 하냐면 원래 피 색깔을 보면 흥분하게 되어 있어요. 저런 장대 양봉에다가 빨간색을 보고 목표 주가 보고서가 엄청나게 높게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흥분됩니다. 포모 현상까지 들이닥쳐가지고 사람의 심리가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버튼을 누르게 돼 있어요. 계속 안 누르다가 그러다가 물리는 거죠. 지금 삼성전기 지금 시총 6위까지 갔죠. 한때 5위 자리도 갔었습니다. 자, 6위에 있고 지금 LG이노텍도 지금 따라오고 있죠. 둘 다 대면적 기판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지금 원래 여기서 MLCC 1위가 무라타 제작 연구소예요. 지금 일본에 시가총액 18위, 19위 정도 하거든요. 지금 무라타 제작 지금 이 연구소가 오늘 11% 급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 LG노텍도 오늘 같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라타도 지금 2021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과열권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MLCC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무라타건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기, LG이노텍이건 역사적인 과열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주의를 하셔야죠. 삼성전기는 더군다나 역사상 이렇게 높은 과열권은 없었습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죠.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수급만 보고 가겠습니다. 수급도 삼성전기랑 LG이노텍도 똑같네요. 지금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 개인과 기관의 힘으로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외국인이 나중에 들어오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눌림목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개인 투자들이 미리 매수한 개인이 아니라면 지금 와서 신규 매수를 들어가는 거는 거의 이거는 외국인들한테 그냥 갖다 바치는 꼴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미리 판 외국인이 눌림목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규 매수 개인 투자자들은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뜨거운 과열권에서 사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정말로 큰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 것을. 그것을 명심하면서 지금 이렇게 초과열권에 있는 종목들은 신규 매수 금지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꼬마 버블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워낙 현재 좀 뜨거운 가열권인 만큼 신규 매수는 좀 주의해야 하고요. 이 눌림목 구간을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다음 꼬마 버블도 한 가지 뽑아주시죠. 네, 오늘은 호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직 오르지 않고 조금 밑에서 위치 에너지가 낮은 것들을 찾고 있는데, 자, 물론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것도 아예 안 올랐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낮아요. 그런데 뭔가 오를 불씨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다크호스로 조선을 꼽기도 했는데 지금 일단 호텔을 꼽은 것도 그런 겁니다. 호텔이 뭐 이제 여름 휴가를 앞두고 뭐 여름 휴가에 이제 성수기니까 그런 부분을 앞둔 시기적인 부분도 있죠. 어쨌든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미스터 마켓은 판단을 해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호텔 신라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GS P&L 같은 것도 있을 것인데, 호텔 신라는 사실 이름만 호텔이고 호텔의 매출은 별로 되지 않고 면세점이죠. 최근에 뭐 흐름이 좋긴 했습니다. 이부진 사장님께서 자사주 매입한 이후 흐름이 좋았는데 역사적 고점을 못 넘고 일단 꺾이고 있고요. 자, GS P&L이 지금 호텔을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호텔 매출로 거의 다 이루어지는 뭐 실질적인 호텔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GS P&L은 사실 오른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 2025년도 9월, 작년 9월부터 거의 제자리입니다. 상단은 한 5만 5천 원 정도에서 6만 원이고요. 하단은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여기에 완전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딱 갇혀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게 9월 달부터니까 한 1, 2, 3, 4, 5, 6, 7, 8, 9, 10, 10개월이에요, 지금. 지금 보시면 10개월을 옆으로 기고 있거든요. 이렇게 10개월을 옆으로 기고 있는데
그 전에 보시면 16,000원에서 일단 5만 원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개월의 구간이 언젠가는 돌파가 될 겁니다. 그럼 이 긴 구간을 돌파시킬 때는 강한 에너지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6만 원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 7만 원을 찍을 수 있는 이 루트가 형성이 됩니다. 2025년 올해 2월 달에 69,900원, 딱 100원 남겨놓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것을 보면서 박스권에서 매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엔터주들도 그렇고 호텔주들도 그렇고 오름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런 걸 노리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과열권에 있는 거를 빠져나오는 눌림목을 노리거나 신규 매수자분들은 지금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지금 판단하에 지금 아직은 꼬마 버블로 있는 호텔이지만 조금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꼬마 버블 호텔 그다음에 종목은 GS P&L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신규 들어가는 유입이 좀 가능한데 그래도 상승 모멘텀, 여름 성수기 휴가 가지고 좀 오를 기대감 받아가는 섹터로 호텔 섹터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봤고요. 진단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시장 신고가 계속 갈까요? 시장 바로 제대로 보기 오늘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SB 리서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음 주가 벌써 6월이더라고요. 그렇죠. 6월도 이 기세를 확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조정을 받고 있지만 네. 뭐 올 내내 상승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렇게 쉬어가는 게 오히려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올라왔고 또 부담되는 그런 캐펙스 투자, AI의 캐펙스 투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좀 걸러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는 이제 6월 초부터 대형 IPO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그런 AI 얘기가 한번 그런 캐펙스 투자의 우려감을 덜어주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좀 모자랄 수도 있다, 빡빡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보다는 제 생각에는 AI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덜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6월 중반 이후부터는 다시 또 4월 같은 강세장이 나타날 수 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 중에는 왜 그런 내용이 현실화될 수 있는가 네.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버블 혹은 버블 아니다. 이거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것도 실적이잖아요. 네. 근데 실적 괜찮았거든요. 네. 6월에도 괜찮을 수 있을지. 그렇죠. 예. 이제 그게 실적이 보통 프리어닝 시즌이 3월, 6월 이렇게 9월, 12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되기 한 보름 전부터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6월 중순 이후부터는 또 프리어닝 시즌으로 들어서서 마치 지난 3월부터 3월 후반부터 시장이 꿈틀거렸던 것처럼 6월에도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뭐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미국 같은 경우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테니까 미국을 안 볼 수가 없어서 미국 쪽을 보더라도
1분기 지금 기업 실적 그 백셋에서 집계한 것을 좀 그래프를 보고 계신데 보시면은 S&P 500 자체도 28.4%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도 지금 예상이 되는 게 저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3분기, 4분기도 이익은 증가하는데 저렇게 좋게 28% 이런 식까지는 아니어도 네. 작년의 증가율보다는 낮아진다라고 이렇게 올해 내내 이어진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분기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번 분기만큼 기대할 수 있겠고 그 다음 3분기, 4분기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도 우리나라도 기업 실적 좋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매도는 약간 좀 아쉬움으로 포인트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 수급까지 붙어준다면 코스피 만도 열릴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느낌?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올라가는 속도만 좀 조절이 되더라도 외국인 매도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비중이, 펀드 내 비중, 글로벌 펀드 내 비중이 한국 비중이 많이 커지니까 줄일 수밖에 없죠. 그건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필요까지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삼성전자만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가 주로 이제 매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외국인의 매수 대상 또 매도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한 종목만을 놓고 봤을 때 비중을 한번 따져보면요. 외국인이 보유한 비중을 따져봤을 때 5월 초에는 49.37%에서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48.38% 어제 기준이죠. 그렇게 1%가 줄어든 겁니다. 뭐 5천만 주를 매도했다 해서 많이 매도한 것처럼 보이고 조단위 매도라고는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사람들이 가진 거에 비하면 물론 외국인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가진 거에 비하면은 1%밖에 감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한국 시장이 싫어서라기보다도 비중 조절의 개념으로 보는 게 역시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삼성전자가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AI 캐펙스 투자가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직격탄을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당장 우려할 얘기는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매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AI 쪽의 움직임하고 좀 연동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나오고 있는 매도는 뭐 그렇게까지 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6월이 이제 다음 주인데 이제 6월 한 달 내내 동안은 글로벌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을 잘 그렇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좀 많이 기울여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금통위 소식도 발빠르게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금리 인상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금리 인하가 이제 대세였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올라간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미국 쪽을 놓고 보더라도 오늘 우리 건 지나갔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22 유럽부터 시작해서 FOMC 회의하고 BOJ 회의 이렇게 열릴 예정인데 FOMC 회의만 놓고 보더라도 금리가 지금 내려가기보다는 물론 동결 쪽의 확률이 높은데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올라간다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준금리는 푸른색처럼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붉은색의 10년물 유통금리는 그보다 앞서서 움직일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많이 움직이게 되면 기준금리보다 약 한 100bp 정도가 더 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준금리가 350에서 375bp 여기다가 한 100bp 더하면은 상단을 놓고 봤을 때는 475, 뭐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겠죠. 최근에 왔었던 금리가 그 정도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또 위기네 뭐네 이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이 지금 올 수 있는 그 한계까지 올라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계까지 왔으니까 또 여기서 국채 사가지고 뭐 투자해서 이익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단 쪽이 막혀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금리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채권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먹을 것인가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죠. 제가 봤을 때는 금리 4% 넘어서서 5%까지 가는 금리는 이 절대 수준 레벨을 놓고 봤을 때는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까지 간 금리를 투자 못하겠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는데 채권을 사서 시세 차익을 먹겠다라는 건 하단이 막혀 있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은 채권 시세 상단이 막힌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투자하기에는 그렇게 좋게 볼 수는 없겠다. 금리는 매력적이지만 채권 투자하기에는 좀 힘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미국이 케빈 허시 신임 의장이잖아요. 네. 네. 이제 바뀌는데 금리 인하와 연준의 자산 축소 함께 가져가겠다라고 하는데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보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관전 포인트가 이건 것 같고요. 예. 금리 인하하고 더불어서 이제 자산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게 두 가지죠. 네. 케빈 허시가 등장했을 때. 예. 근데 이제 케빈 허시가 이제 임명이 됐고 취임을 한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사람만으로 보는 건 사람이 들어서기 이전에는 사람을 위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경제 상황을 봐야죠. 케빈 허시 혼자서 다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 자체가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보시면은 자산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자산을 줄이겠다라고 실제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자산은 페드의 자산, 연준의 자산은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저게 1년 정도를 놓고 본 것인데 저점을 QT 마무리되면서 2025년 12월에 저점을 형성하고 자산이 그 이후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렇게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무슨 경기 부양 성격으로 국채를 매수해 주는 게 아니라 단기 국채가 좀 입찰이 부진하거나 유동성이 부족하면은 연준이 들어가서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걸 중단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물론 MBS처럼 빠져나오는 축소되는 금액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들어가야 될 그럴 비일, 그러니까 단기 국채를 사줘야 되는 양은 단기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막으면은 단기 자금 시장에 교란 요인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런 문제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케빈 허시가 대차 대조표를 줄인다 이 개념보다는 대차 대조표의 듀레이션을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저것 때문에 뭐 시장이 무섭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국채 발행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부담이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은 더 심하잖아요. 가장 크죠. 이게 참 걱정일 듯도 하고 네. 우리가 또 수요 공급 차원에서 금리 신경 쓰는데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연준만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 사람들이 국채를 사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뭐 중장기물까지 막 사가지고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건 QE가 되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단기물을 보충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해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체 자산도 증가를 했지만 전체 자산은 약간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최근에 나타났지만 그게 뭐냐면은 단기 국채 이외의 자산이 줄어든 것이고 단기 국채 같은 경우는 계속 일사천리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봤었던 표에서 늘어났었던 금액이 한 1,700억 달러 정도가 늘어났는데 실제로 같은 기간에 단기 국채 보유량은 한 2,000억 달러 정도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기 국채를 주로 사고 나머지 쪽은 아까 말씀드린 MBS 같은 모기지 같은 경우는 좀 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팔았다기보다는 만기가 된 걸 그대로 상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렇게 단기 국채를 계속 사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상황에서 과연 중장기물은 괜찮을까? 말씀하신 대로 국채들을 다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전쟁 비용 같이 갑자기 더 발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봤을 때 여기서 빼도 혼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베센트 재무장관이 또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발행이 잘 되게끔 잘 소화가 되게끔 은행 쪽에 규제를 완화해주는 그런 조치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은행 규제 완화 자체가 미국 국채뿐만이 아니라 4월에 시장이 좀 괜찮아질 수 있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우리가 또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놓고 보면은 규제 완화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표에서 뜻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위쪽에는 미국은행이고요. 아래쪽은 유럽은행입니다. 유럽은 규제 완화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행은 규제 완화를 했기 때문에 자기 자본 필요한 금액이 저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뒤로 가서 자기 자본 금액이 필요한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기 자본 얼마 대비 얼마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규제를 정해놨는데 그 필요한 금액을 줄이니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늘어난 금액이 대강 지난 금액까지
올해 1, 2분기를 놓고 봤을 때 약 1조 달러 정도가 이미 시장에 풀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저런 정책이 또 추가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6월 중순 이후부터가 그러한 정책이 언제 시행될지가 정해질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길게 늦게 이렇게 시간이 요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늦어도 6월 중순, 7월 초부터는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고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약 2조 9천억 달러가 예상이 됐는데 전반기에 1조에서 한 많아봐야 한 1조 3천억 정도 풀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뒤에 후반기 쪽에서 풀리는 자금이 상반기에 풀린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놓고 보면은 자산 시장이 6월 이후에도 지금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6월 이후에는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제 유동성은 그렇게 흐름이 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느 때부터 일본의 통화 정책도 굉장히 유심하게 보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금리 인상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의 기조를 따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악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줄어들지 않겠느냐 네. 이런 논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표로 딱 정리를 하면은 여러 얘기를 할 필요 없이 표 한 장 네, 네. 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예, 저건가요? 예, 예. 아래에 빨간색 줄이, 빨간색 선이 일본의 금리입니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 빨간색 선에서 돈이 나와서 다른 쪽으로 지금 위에 있는 점선들 쪽,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리 차가 많아야지만 저게 이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그 국가 간으로 이동하면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 금리 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좀 여유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 금리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 여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간색 선이 올라오는 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 작년 2023년부터 시작한 표에는 202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작년만 놓고 보더라도 2025년하고만 비교하더라도 많이 좁혀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은 메리트가 없어지긴 없어지는데 그게 일본 BOJ 쪽에서 2번 이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한 번도 아직 안 올렸는데 이번 6월에 한 번 올린다 하더라도 저 금리에 반영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엔캐리 청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에 더 추가 금리까지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 갭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청산보다는 오히려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요건으로 변화될 수 있다. 시장의 걱정은 항상 앞서서 걱정을 하는데 실제 따져보면 그게 바로 반전이 되면서 6월 이후에 또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 엔화 또 일본 금리에서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동성 흐름이 긍정적인 건데 네. 6월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6월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도 있고 세수 요인도 있는데 네. 그게 4월처럼 압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크게 압박을 한다라기보다도 유동성을 맞춰서 표에 보시듯이 노란색이 4월 달에 좀 부담이었다고 한다면 세수 부담이었다라고 본다면요. 미국 얘기입니다. 오렌지색 6월 달도 부담이 되긴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유동성이 풀릴 것이기 때문에 벨센트 재무장관 또 다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6월 장세는 4월 장세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수적인 측면을 봤을 때 5월 강했는데 6월도 강세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근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참고해서 지켜보면서 그에 맞게 투자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김영진 SP 리서치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머리를 들었다. 연방준비제도의 리사 쿠 이사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유가가 치솟고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2023년 이후 최대 폭으로 오르자 연준의 경고 수위도 최고조에 달했다. 리사 쿠 이사는 2% 목표치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이 5년째 지속되면서 물가 압력이 고착화될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1조 5천억 달러의 AI 투자 붐이 반도체와 첨단 장비 가격을 끌어올려 새로운 물가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장은 기준금리 동결이 적절하지만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언제든 긴축카드를 꺼내 들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러한 매파적 발언은 최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의 흐름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미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지속 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고용시장의 하방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준의 최우선 타깃은 노동시장이 아닌 통제 불능의 인플레이션 방어에 맞춰졌다. 네, 주요 증시 일정에 맞춰 특징 종목 기업들 살펴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닷새 동안 미국 최대 규모의 임상 종양학회 아스코가 열리는데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주가 향방에 영향을 줄 만큼 오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행사기가 5일간 열리고요. 참가 규모가 약 4만 명 이상입니다. 의료진과 연구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관계자도 참석을 하고요. 주로 좀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항암 신약 관련해서 최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임상시험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앞으로에 있을 이 기업들의 시장 경쟁력을 가늠하고 사업화 가능성 확인하면서 주가 종목에 영향을 줄 예정인데요. 아스코에 공개된 초록 공개 이후 지난주 금요일에 공개가 됐는데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엇갈렸습니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데이터가 전부다라는 말이 있는 만큼 이 데이터에 따라서 좀 갈렸는데 보로노이와 루닛은 상승했고요. 티움바이오와 셀비온 또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아스코 초록 공개 이후 이틀간 40% 넘게 상승한 종목이 있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바로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어제 장에서 5.94% 크게 올랐는데 현재도 강보합권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융합 단백질 기반으로 면역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가지고 있는데요. GI101, 102 면역 항암제와 GI103, 301 알레르기 치료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요. 5월 2일에 초록을 공개했는데 해당 내용 가지고 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장암 관련해서 5월 객관적 반응률이 40%에 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이번 이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면역 항암제에 있어서 좀 불응 반응을 나타냈던 환자에 있어 반응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고요. 이번 행사에서 역시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 기업은 신라젠인데요. 어제는 4.16% 하락했는데 현재도 비슷한 수치로 하방 압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항암 바이러스 관련해서 면역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사에서 개발한 BAL0891 이 항암제 관련해서 초기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연구 결과 굉장히 양호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총 23명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초저용량부터 시작해서 부작용 없이 차근차근 약물을 성공적으로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나 대상이 대부분 2회 이상 전이암 치료 이력을 가지고 있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고 업계는 평가하고 있고요.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은 온코닉 테라퓨틱스입니다. 1.98% 전거래 일에 하락을 했고 현재도 좀 하락세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자큐보정이라고 국산 37호 신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성 질환의 치료제인데 이게 시장에 굉장히 빠르게 자리를 잡으면서 1분기 매출 228억 8천만 원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51% 상승하면서 현재 성장세 가지고 가는 기업입니다. 네스파립의 이 전이성, 진행성,
췌장암 관련해서 결과를 이번에 아스코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학회에서는 비임상 결과가 공개가 됐다면 이번에는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세부적인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들을 좀 살펴보면요. 객관적 반응률이 53.8%, 질병 조정률은 무려 92.3%에 달했습니다. 특히나 표적 병변에서 완전히 세포가 사라진 완전 관해 사례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해당 환자는 3년 이상의 장기 생존까지 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으로 HLB 보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2.67% 하락했는데 아스코 2016 단독 부스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립선암 치료제 복제약 허가를 받았고요. 6월 말에 발매 목표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간단히 뛰었던 그런 흐름도 가지고 있고 이번 아스코에서는 간암, 단간암 관련해서 치료 후보 물질 임상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스코 닷새 동안 여러 기업들의 치료제 임상 결과 데이터가 나올 예정인데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반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지 해당 학회 내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대만 TSMC가 올해 직원 성과급을 평균 30% 이상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웨이저자 CEO는 사내 미팅에서 올해 직원 이익 배분 보너스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직접 밝혔다. 최근 불거진 직원들의 성과급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전격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보너스 합의도 TSMC를 강하게 압박했다. TSMC 직원들의 성과급 요구의 배경엔 압도적인 실적이 뒷받침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5,725억 대만 달러로 2년 전보다 무려 2배 이상 폭증했다. 장기 안정성을 중시한 가격 정책 덕분에 매출 총이익률은 무려 66%까지 상승했다. AI 호황은 대만 경제 지도까지 바꾸고 있다. 대만 전역에서 새로운 백만장자가 속출하며 경제 성장률은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급격한 부의 집중과 소득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네, 마켓나우 2부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